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이렇게 대면을 하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이렇게 동영상 수업을 하게 되네요. 교육학개론은 6분의 교수님들이 팀 티칭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죠. 제가 담당하는 과목은 교육사회입니다. 교육사회고요. 오늘 주제는 이 교육사회 중에서도 다문화 교육과 교사의 역할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다문화 교육 중에서도 최근에 핫 이슈 혹은 핵심적인 이슈로 주목받고 있는 문화 다양성 교육을 중심으로 초등학교 교사가 해야 할 역할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와 그 다음에 이 슬라이드를 같이 보면서 학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교계론 교재에 79쪽 되겠네요. 79쪽. 79쪽에 보면 이제 컨텐츠가 나오죠. 첫 번째는 이 글로벌 시대에서의 문화 다양성 혹은 문화 다양성 교육이 왜 중요한가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문화 다양성 교육과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cultural sensitivity, 문화 감수성을 한번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러한 문화 다양성과 학교 정책, 특히 이제 교사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관련된 강의를 정리한 순으로 그렇게 할게요. 그 다음 장입니다. 80쪽이죠. 자, 첫 번째는 이 문화 다양성이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먼저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다문화와 문화 다양성의 차이가 뭐냐? 다문화 교육의 핵심적인 핵심적인 가치가 바로 문화 다양성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세계화에 따라서 인구 통계학적인 변화가 일어나면서 이러한 다문화주의 혹은 다원론이 부상하고 있고요. 그 중에 문화 다양성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좀 거칠게 말해서 다문화 교육이 북미, 그러니까 캐나다나 미국을 중심으로 좀 활발하다면 UN, 유네스코, 유럽의회 등은 인권 그리고 평등소를 위해서 문화 등 다양성 교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도 2010년대 초반으로 문화 다양성 교육에 대한 연구들이 시작되고 있고요. 주로 법적인, 경제적인, 제도적인, 문화적 측면의 연구들이 있지만 이 교육에 대한 측면, 다른 말로 여기 보이는 문화 다양성 교육이나 문화 감수성의 증진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이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앞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다문화주의와 문화 다양성입니다. 여기서 보면 다문화는 이 접두사가 멀티죠. 이게 한문으로 바꾸면 많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문화가 많다. 문화가 많다. 이거는 이제 개수를 말하는 거죠. 문화가 많다. 그러면서 보면 어떤 이 북미와 호주 같은 경우에는 이 다문화주의 혹은 다문화 교육의 핵심적인 원리 혹은 가치로서 cultural diversity 혹은 cultural diversity 문화 다양성에 주목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다문화 교육의 핵심이 바로 문화 다양성이다 라는 이야기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문화 다양성은 다문화주의의 본질적인 가치를 복원하고 다문화주의가 강조하고 있는 이 실천을 강조하는 교육이 바로 문화 다양성 교육이다. 그래서 Education for All, 모두를 위한 교육, 그 다음에 한 사회 혹은 여러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상호 의존성, 사회 불평등 등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으로서 문화 다양성 교육이 주목받고 있다. 최근에 영화 조커라는 영화를 보면 이와 같은 불평등에 대한 이슈들이 주목을 받고 있죠. 다음은 다문화주의가 아니라 간문화주의입니다. 간문화주의. 교재는 81쪽이죠. 간이란 표현이 좀 어색하긴 한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 인터를 간으로 하지 않고 상호문화주의라고도 하는 것 같습니다. 상호문화주의. 뭐 번역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인터컬처럴리즘을 통해서 문화 다양성 교육이 나왔습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다문화주의의 핵심 가치가 문화 다양성이라면 이 간문화주의 혹은 상호문화주의의 핵심적 가치 또한 문화 다양성 교육입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접두사 인터에 대한 개념인데요. 이 인터라는 의미는 멀티와 다르지요. 어떻게 다를까요? 멀티는 숫자가 많은데 인터는 숫자일까요? 숫자가 아닙니다. 숫자가 아니라 한 숫자 하나 안에도 여러 가지의 요소들이 섞여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individe,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개체를 뭐라고 하죠? individual, 개인이라고 하죠. 개체 안에서도 내 안에서도 여러 가지 문화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여러 가지의 문화가 섞여 있는, 인터되어 있는 개념으로 볼 수 있죠. 하지만 다문화주의 관점에서 보면 나는 그냥 단일체로서 나이죠. 그러니까 인터나 멀티에 따라서 문화를 바라보는 철학은 굉장히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하튼 이 인터컬처럴리즘에서의 문화 다양성 교육은 간문화적 대화를 강조한다. Intercultural dialogue. 왜냐? 다름과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그리고 확실한 방법이 바로 대화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문화적 역량 혹은 간문화적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는 바로 교수와 학습에서 바로 인터컬처럴한 혹은 간문화적인 대화를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최근의 시대 정신입니다. 자, 여기에서 한 가지 한번 여러분들 다문화에 대한 문화의 요소에 대한 개념을 한번 해체해 보겠습니다. 이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맨 끝에 있는 이 내용요. 실제로 다문화했을 때 우리의 머릿속에 잠재 있는 문화의 개념은 대부분 민족이나 국가 정체성이죠. 예를 들면 일선학교에서 다문화 가정 학생이 몇 명입니까 했을 때는 바로 민족이나 국가가 다른, 특히 학생의 부모의 국적이나 혹은 민족이 다를 경우, 그 경우에 한해서 보통 다문화 가정의 다문화 가정이라고 하죠. 하지만 문화 다양성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상당히 편협한 혹은 협의의 관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문화 다양성 혹은 간문화주의에서의 문화의 개념은 그와 같은 민족이나 국가 정체성에 한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문화의 개념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면 젠더,
종교, 세대, 지역, 언어, 장애, 계층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문화의 요소인 것이죠. 젠더와 관련해서 교육을 한다라면 양성 평등 교육할 수 있겠죠. 또 종교 교육도 할 수 있겠죠. 아마 종교 기반의 재단, 그러니까 카톨릭이라든지 원불교라든지 불교라든지 이런 종교 재단의 고등학교를 다녔던 중학교를 다녔던 학생들은 아마 일정 부분 학교에서 종교 교육을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대 간 교육, 세대 간 이해 교육, 세대 간 이해 교육, 또 지역 간 이해 교육, 지역 차별 해소, 또 언어 교육, 그 다음에 장애, 영어로는 이걸 disability라고 하죠. 장애, 장애와 관련된 교육, 다른 말로는 특수교육이라고 하죠. 또 계층과 관련된 교육도 할 수 있겠죠. 이 모든 것이 뭐다? 문화 다양성 교육의 핵심적인 주제이기도 하고요. 혹은 바람직한 의미의 앞에 있는 바로 뭡니까? 앞에 있는 이런 다문화 교육의 바로 실천력을 강조하는 교육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럼 실제로 이 인터의 개념 혹은 간문화주의의 관점에서 기존에 있는 이와 같은 문화의 요소를 하나씩 해체 혹은 얼마나 이것이 다양한 문화로 섞여 있는가를 나를 통해서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 교수자를 통해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예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문화 다양성 혹은 다문화라는 건 저 너머에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실제 이게 내 삶과 연동되어 있구나. 바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젠더를 한번 볼까요? 젠더. 그러면 이동성 교수는 나는 젠더와 관련해서 인터냐? 제 이름도 이동성이네요. 동성. 젠더. 보통 이제 생물학적으로는 성별을 나타낼 때는 섹스라고 하죠. 그 다음에 성적인 특질, 특성을 섹슈얼리티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주로 생물학적인 혹은 생물학적인 혹은 뭐 심리학적인 그러한 특징이고요. 이런 성에 대한 사회학적 성을 보통 젠더라고 하죠. 젠더. 보통 젠더가 뭐뭐 있습니까? 한국말로는 남성 그리고 여성이 있겠죠. 영어로는 male, female. 그러면 간문화주의라고 하면 이동성의 젠더 아이덴티티에는 남성과 여성이 섞여 있다. 저는 섞여 있다고 봅니다. 왜냐? 실제 이 강의 시절을 보면 더 좋았을 텐데요. 외모가 여성적이냐? 글쎄요. 제가 말했죠. 이 젠더는 사회문화적인, 사회적 성이라고 했잖아요. 외모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저한테 여성성이란 건 아마도 젠더와 관련해서요. 제가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 여기서 방법이란 건 연구 방법론을 말하는데요. 상당히 뭐라고 할까요? 정서적이고, 때로는 감성적이고, 때로는 온화하고 부드러운 그런 문체 혹은 방법론을 좋아합니다. 물론 뭐 온화하고 부드럽고 뭐 이런 것이 여성성을 나타낸다, 페미니티를 나타낸다라는 것도 성차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때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하면
네덜란드의 인류학자인 홉스테드라는 학자에 따르면 그는 각국의 문화를 이 남성성과 여성성을 가지고 분류를 합니다. 이때 생물학적인 의미는 아닌데요. 비유를 할 때 홉스테드 같은 경우는 남성적인 국가와 여성적인 국가를 구분할 때 masculinity, 이 근육이지 않습니까? 그 masculinity, the femininity에서 분류를 하는데요. 한국은 상당히 남성적인 국가일까요? 아니면 여성적인 국가일까요? 한국의 문화는 상당히 여성적인 문화를 가진 국가로 분류됩니다. 궁금한 친구들은 홉스테드의 문화 이론 한번 참고로 공부해 주길 바라고요. 여하튼 이 한국의 문화 자체가 굉장히 이 돌봄이라든지 배려라든지 관계에 상당히 방점을 많이 두는 문화죠. 저 같은 경우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막 이렇게 TV나 혹은 뭐 이런 인터넷에서 보이는 그런 격투기 종목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그냥 편안한 뭐 그런 것들 뭐 예를 들면 뭐 시라든지 뭐 음악도 보면 아무래도 좀 잔잔한 음악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홉스테드 관점에 따르면 여성성을 가진 문화라는 거죠. 이게 여자다, 생물학적 여자다 이런 개념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저한테 여성성이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문체가 부드럽고요. 그 다음에 실제 대인관계에서도 이렇게 막 마초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라 약간은 조용하고 좀 그런 성격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남자친구들 그러니까 나의 뭐 동기들 혹은 지인들이 남성답지 못하다. 와일드하지 못하다 했을 때 한때란 건 뭐냐면 40대 이전에는 조금 나한테 이렇게 여성성 있는 것이 부끄러운 일인가? 남자답지 못하잖아요. 남다답지 못하다. 내가 남자기 때문에 생물학적으로 남성답지 못함에 대한 자기검열 내지는 불안감 혹은 자존감이 떨어지는 문제가 좀 있었지만 오히려 40대가 넘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남자이긴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여성성이 여성과 대화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제 생활을 굉장히 부드럽게 해준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실제 우리 대학의 60% 70% 이상이 여성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 제가 몸담고 있는 교직 계열의 상당수의 대학원생들 혹은 교사들이 여성들이고요. 그래서 제 안에 있는 여성적인 그런 젠더의 특征들이 제 직업적 삶에 굉장히 도움이 되죠. 뭐 예를 들면 어느 분석을 해보면 뭐 헐 내지라든지 뭐 상대방이 하는 말을 에코 채널이라고 하는데요. 같이 공감해 주는 거. 8시인가 9시인가요? 아침마당 보면 아줌마들이 막 이렇게 많이 하시죠.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남자이지만 내 안에 있는 여성성이고요. 그게 실제 저랑 같이 부부 생활을 하고 있는 제 집사람한테도 요새 드라마 부부의 색인가요? 네네. 재밌게 보고 있는데 부부 관계에도 저 안에 있는 여성성이 제 집사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물론 제 집사람도 뭡니까? 최근에 남성성이 너무 강해져 가지고 친구 같아요 서로가. 이건 서로 명료한 남자다움과 여자다움을 넘어서는 남자 안에서의 여성성 혹은 여자 안에서의 남성성이 섞여 있어야만 혹은 적절하게 배분되어야만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화성의 손, 남자, 여자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남성다움과 여성다움도 매력 있는 가치이지만 남성성 안에서의 여성성 혹은 여성성 안에서의 남성성도 굉장히 매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놓고 저한테 야 이동성 너 왜 여자 같냐 했을 때 저는 더 이상 뭐 쫄리거나 혹은 화가 나거나 혹은 부끄럽지 않습니다. 아주 감사한 일이죠. 왜? 양쪽 젠더를 다 수용할 수 있는 문화적 감수성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이 젠더에서
개체 안에 있는 한 개인 안에 있는 남성성과 여성성의 혼합만 이야기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젠더를 구분할 때요. 젠더를 구분할 때 젠더 플레이 혹은 젠더 놀이를 할 때 일반적으로는 그게 두 가지죠. 남성 그리고 여성.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이분법으로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지만 이 이분법이죠. 듀얼리즘. 실제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할 수 없는 제3 혹은 경계지역에 있는 젠더 아이덴티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이를 줄여서 LGBT라고 하죠. 이제 L은 레즈비언, G는 게이, B는 바이섹슈얼, T는 트랜스젠더. 뭐 여기다가 퀴어까지 추가되기도 합니다. LGBT 더하기 퀴어까지. 자, 그러면 실제 그러면 LGBT나 퀴어들에 대한 우리의 관점은 어떤가? 물론 종교적 신념이나 정치적 신념에 따라서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상당수 국가에서는 LGBT, 보통 이들을 sexual minority, 성적 소수자라고 하죠. 이들의 인권, 다름, 차이를 인정하는 국가나 문화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학생 인권 조례에서도 이 젠더의 다양성을 조례 안에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굉장히 심했는데요.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는 잘 알지는 못하지만 실제 내 옆자리에 혹은 우리 집에 또는 우리 마을에 또는 우리 아파트에 실제 메일과 피메일이 아닌 LGBT나 퀴어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젠더의 다양성은 사실은 개인의 취향이 아니라 지향, 오리엔테이션의 문제고 이 젠더의 다양성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어떤 시대적 상황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종교입니다. 종교. 최근에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한 종교단체가 곤욕을 치르고 있죠. 실제 굉장한 비판을 받고 있고요. 또 이 종교가 정말 이단을 넘어서 사이비 종교인가에 대한 굉장히 논쟁도 많습니다. 여기서 제가 강의하는 건 어떤 종교가 이단이다 사이비다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종교적 다양성 안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다른 예를 들지 않고요. 저 예만 들겠습니다. 젠더처럼. 그럼 종교와 관련해서 이동성은 어떤가? 저는 개인적으로 종교가 저는 바닷가에서 아주 시골에 자랐기 때문에요. 특별한 종교라기보다는 그냥 어머니께서 이렇게 뭐죠? 정한수를 떠놓고 뭐 비는 정도? 그리고 특별한 날이 되면 사찰, 절에 가서 기도를 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도교라고 해야 될까요? 유불성이 섞여 있는 애매한 가정 환경에서 자랐고요. 실제 시골 마을에 교회가 한두 군데 있긴 했지만 그건 저하고는 상관이 없는 곳이었고요. 또한 뭐 사찰에 자주 가서 불교 경전을 읽고 스님을 따라서 예를 들면 뭐 참선을 하거나 기도를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언제까지? 39살까지였습니다. 그러다가 교수가 될 전으로 해서 정말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스렌디피티라고 볼 수도 있고요. 뜻밖의 행운인지 아니면 운명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는 불교신자이지. 불교신자. 그런데 불교신자지만 저는 스님이나 혹은 절을 가거나 스님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불교의 교리를 믿지 스님이나 사찰에 충성을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불교의 정통 교리로 보면 제가 사실은 이단일 수도 있겠지요. 어찌됐든 저는 무교 신자에서 현재는 불교 신자입니다. 근데 전주에 오니까요.
실제로 개신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불교 신자는 정말 마이너리티고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교수님들, 특히 이 초등과에 있는 박모 교수님께서 계속 기독교로 개종해라, 계속 설득을 하십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분을 존경해서 또 혹은 어느 순간 그 제가 불교 신자가 되었지만 어느 순간 기독교 신자로 개종할 수도 있겠죠. 저 아이의 정체성을 보면 종교와 관련해서 저는 정확하게 불교지만 무교 출신 불교 신자입니다. 그래서 종교가 없는 사람들의 세계관도 이해할 수 있고요. 불교의 철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세계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종교적 상상력을 발휘해보면 뭐 개신교도 가톨릭도 나름대로의 그 다양한 종교도 나름대로의 그들만의 어떤 종교관이 있겠죠. 상상력을 통해서 다양성과 차이를 인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6남매인데요. 제 위에 형이 2분 있고 누님이 3분 있는데요. 6남매 중에 우리는 종교가 3가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제사 때 출석률이 50% 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제사에 참여할 때 오지 않는 형제 자매에 대해서 서로 욕하지 않습니다. 한 가정 안에 종교적 다양성이 포용되고 혹은 용인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종교 다양성 관련해서는 대박이고요. 이 종교 다양성 관련해서는 우리가 좀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 그 다음은 세대입니다. 세대. 세대의 관점에서 보면 저는 전형적인 다문화주의 혹은 간문화주의와 관련이 있죠. 여러분들은 아마 이제 20대이겠지요. 20대의 정서는 아마도 혁오의 톰보이라는 가사를 보면 아마 굉장히 20대의 정서를 잘 표현한 저는 현재 이제 40대 후반이지만 40대인 내가 여러분들을 이해할 수 있는가? 이런 인터의 개념으로 본다라면 여러분들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란 건 언더 닥이 스탠드잖아요. 상대방보다 아래에 서는 것. 여러분들은 충격받겠지만 제 마음과 제 머릿속에 있는 세대와 관련된 정체성은 20대입니다. 여전히. 다만 거울을 볼 때 인정할 수 없는 제 나이를 한 번씩 경험할 뿐입니다. 앞니가 부러진다든지 피부가 막 귤을 넘어서 이게 한라봉으로 바뀐다든지 눈썹이 길어진다든지 그 다음에 머리가 빠진다든지 상체, 겨드랑이 이런 데 살이 찐다든지 허벅지에 살이 빠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20대와는 전혀 다른 특징이지요. 하지만 제 마음과 제 머리는 20대입니다. 왜일까요? 저한테는 바로 이 인터의 개념, 바로 20대의 경험과 기억이 생생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20대 때 초반에 여러분과 똑같이 교대를 다녔습니다. 저는 교대를 다닐 때 1, 2, 3, 4 다 요소말로 치면 아싸였습니다. 아싸. 동기들이 저를 누군지를 모를 정도로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했고요. 동아리도 없었고요. 그다음 학교 행사도 잘 나가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학교의 공부 과목들도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교육만 들어가면 아무 재미가 없더라고요. 이게 무슨 이게 고등학교가 아닌가. 그리고 저 교수님이 왜 이런 방식으로 왜 이 내용을 가르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지만 나는 선생님이 되어야만 하는 학교에 와 있고 또 4년 마치고 나면 또 선생님을 해야만 하고 군대를 가야만 하고
결혼을 해야만 할 것 같고, 취직을 해야만 할 것 같고, 집도 구해야 할 것 같고, 아기도 낳아야 할 것 같고 같은 그런 20대의 과업들이 있죠. 저는 그 20대 때의 과업을 다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실제 보진 않지만 아마도 실제 우리가 면대면으로 교육학 결혼 수업을 하게 되면 2명 정도는 출티를 하고 아마 3분의 1은 아마 책을 펴놓고 빨리 마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저는 그 친구들을 볼 때 뭡니까? 이해합니다. 그리고 존중합니다. 물론 출퇴하면 결석을 하겠지만 어찌됐든 뭐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은 각자가 지면 되는 거니까요. 하지만 이해한다고요. 왜? 내가 그랬으니까. 내가 그랬으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20대와 관련해서 나한테 큰 소리를 치겠지만 10대들이 여러분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10대들은 여러분들을 보면 여러분들을 꼰대라고 부를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면 뭐 중학교 1학년이 입학했을 때 중2, 3을 보고 왜 선배들이 있는지 모르겠다. 예를 들면 중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을 봤을 때 또 나름대로의 이건 세대 차이가 아니고 나이 차가 있겠지요. 하지만 중학생은 고등학생을 고등학생은 중학생을 혹은 대학생은 고등학생을 이해할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지내온 거죠. 저한테는 10대, 20대, 30대, 40대의 정체성이 어떻게 돼 있다? 섞여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대 바닷가 소년의 정서도 있고요. 20대 교대를 다녔던, 20대 군대를 다녔던, 20대 초등학교 선생님을 했던 경험도 있고요. 30대 선생님을 했던, 아기를 키웠던 아저씨의 정서도 있고요. 40대 중딩과 대딩의 아빠로서의 경험도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저 스스로는 세대가 교차하고 있고요. 다만 50, 60, 70, 80, 90, 100까지는 아니고요. 그 위의 세대에 대해서는 저 이해 못합니다. 왜냐하면 안 살아봤거든요. 그 이상의 개념은 상상할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아랫세대는 윗세대를 상상하고 윗세대는 아랫세대를 이해한다라면 제대로 된 문화단성 교육이 될 수 있겠죠. 뭐와 관련해서? 세대와 관련해서. 다음은 지역입니다. 지역과 관련해서 그러면 이동성은 그러면 인터컬처럴 하냐, 멀티컬처럴 하냐? 아마도 지금까지의 강의를 듣는 친구들은 그럴 수 있겠는데요 라고 생각할 겁니다. 왜? 제가 하는 말 때문입니다. 이 지역과 언어는 분리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연결해서 한번 말씀을 해볼게요. 저는 지역과 언어와 관련해서 완전한 다문화인 혹은 간문화인입니다. 자, 저는 태어나서 38년 동안을 경남에 살았습니다. 경남. 그러니까 경상도 사람이었던 것이죠. 물론 중간에 한 38년 안에 다시 2년 정도는 충청북도에 살았습니다. 교원대 석사를 했으니까 충청북도에서 2년. 그 다음에 또 한 2, 3년은 전라북도에서 살았습니다. 왜냐? 전라북도 전주에 있는 지금은 이제 임실로 이전했지만 전라북도 3호사단에 이제 교관으로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39년을 살았을 때 한 35년 정도는 경상도에 살았고요. 나머지 한 3, 4년은 충청북도와 전북에 살았습니다. 그렇게 그러면 뭐 4, 5년 살았다고 제가 경상도 사람이 아닙니까? 경상도 말을 쓰지 않습니까? 당연히 경상도 말이죠. 그런데 이제 큰 변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2년에 제가 전주로 오면서 현재까지 지금 전주에 있는 근무하는 살고 있는 시간이 벌써 이제 9년이 되었습니다. 9년 차이죠. 그럼 저는 이제 이 지역과 언어에 관련해서 어떤 사람이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전라도 사람일까요? 경상도 사람일까요? 저는
39년을 경상도에 살고 그리고 9년의 시간 동안 전라북도에 살고 있지만 저는 누가 뭐라 해도 전라북도 사람입니다. 이건 전라북도 중에서도 완주 군민이고요. 완주 군민인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완주 군민이나 전북 도민들이 저를 여전히 전라도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경상도 사람이라고 보지요. 왜? 39년을 경상도에 살았으니까. 그리고 39년 동안 사용한 경상도의 억양, 어휘, 사투리가 남아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경상도 출신의 전라도 사람입니다. 경상도 출신 전라도 사람인 거죠. 전라도 사람인데 출신이 어디라고요? 전라도 사람인 거죠. 미국인인데 고향이 어디라고요? African American, Asian American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다 미국인인 것입니다. 저는 뭡니까? 전라북도 사람인 거죠. 그런데 출신이 어디라고요? 경상도 출신. 언어도 보면 제 언어를 보면 경상도를 가면 왜 안 넣어? 경상도 말을 안 써? 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오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전라북도에서는 왜 와, 너 경상도 말을 쓰냐고 하죠. 그럼 제 말은 도대체 어느 동네 말입니까? 제 말은 크게 3개의 지역의 언어가 섞여 있습니다. 왜냐? 제 고향이 경남 하동인데요. 경남 하동은 경남인데 옆에 섬진강 옆에 구례와 광양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광양분이고요. 엄마가 전라남도 사람, 아버지가 경상도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동이라는 위치가 경상도와 전라도의 역사, 문화, 언어, 지역이 섞여 있는 점이 지역이죠. 그래서 이미 제 고향 자체가 전라남도와 경상남도가 섞여 있고요. 그 다음에 전라북도가 섞이면서 지금 뭡니까? 제 언어에는 경상남도말, 전라남도말, 전라북도말, 충청북도말, 그 다음에 맨날 TV에서 보는 서울말이 섞여 있겠죠. 물론 서울말은 인정 안 하겠지만 여하튼 지역과 언어의 관점에서 보면 저는 뭐다? 다문화적이다. 혹은 간문화적이라는 겁니다. 자, 계층을 볼까요? 계층. 자, 보통 우리나라에서 분위를 나누다 보면 소득 분위가 나오죠. 저희 큰아들이 저한테, 대학생인 아들이 저한테 막 화를 냈습니다. 엄마 아빠는 그렇게 부자도 아닌데 왜 그렇게 소득 분위가 그렇게 이렇게 이렇습니까? 최극단에 있는 단계에 있는 거죠.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이 계층은 영어로 이게 이제 stratification이라고 하는데요. 클래스랑 좀 다릅니다. 이 막스 베브의 개념이고요. 계급보다는 훨씬 더 좀 이렇게 좀 유동성이 있는 분류 개념이죠. 여하튼 저는 계층과 관련해서 어떤 상태냐? 저는 이 계층과 관련해서 상당히 뭡니까? 인터합니다. 왜냐? 한때는 섬마을에 정말 그 가난한 집에서 자랐고요. 정말 가난한 집에서 자랐고요. 그 다음에 교사가 되었고요. 지금은 교수가 되었죠. 모르겠습니다. 뭐 어부와 혹은 농부, 어부와 교사와 교수의 계층이 있는 걸까요? 애매하긴 합니다만 사회학자들은 직업군에 따라서 일정 부분 계층을 나누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 계층이 있을 때의 개념은 굉장히 다층적이고요. 그 다음에 인터합니다. 저는 아주 가난한 농부와 반농반을을 하는 농부 어부의 정체성도 있고요. 또 초등학교 교사를 13년 했기 때문에 교사로서의 어떤 정체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교수가 지금 이제 9년 차죠. 교수로서의 정체성도 있습니다. 보통 공무원이니까 교사나 교수는 공무원이 급수로 나눠보면 교사가 한 7급 공무원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교수가 한 3급 공무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두 가지 직업군에 따라서 실제 문화의 차이가 있냐? 일단 가난한 농부의 아들에서 교사가 되었을 때 차이가 있었죠. 뭐 그래도 한 달에 조금씩 받으니까요. 부부교사고 하니까. 그러면 교사에서 교수로 되었을 때 계층의 어떤 문화적 차이를 느끼고 있냐? 느끼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건 뭐 보수의 차이뿐만 아니라 직업적 자율성이나 직업적 문화에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실제 교사 시절에는 이게 세대와 이게 계층이 겹치긴 했는데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초임 교사가 되면 200전후를 받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50대를 향해 가는 40대이기 때문에 세대와 이런 이제 뭡니까? 이런 계층이 합쳐지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나이가 많은 교수가 되면 소위 말하는 소득이 더 올라가겠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그냥 자동차의 클래스가 바뀌는 거고요. 음식의 클래스가 바뀌는 거고 또 뭐 예를 들면 뭐 돼지고기보다는 소고기를 먹을 수 있는 거고요. 자동차도 예를 들면 뭐 한 3, 4천만 원 타다가 1억 전후로 탈 수 있겠죠. 왜냐하면 뭐 그 정도의 경제적인 여력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예를 볼까요? 우리나라의 계층교육이 잘못된 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를 미워하죠. 또 일부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이건 뭡니까? 계층에 관련된 문화교육이 되지 않은 거죠. 자, 그래서 저는 뭐 농부, 어부 혹은 교사, 교수 물론 직업에 직업에 있어서의 어떤 차이, 귀천을 말한 건 아닙니다. 어찌됐든 간에 직업군에 따라서 층이 존재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지금 현재 의사 부부들, 의사들하고는 외식을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또 교수와 의사는 또 엄청난 경제적 차이가 있으니까요. 여하튼 저는 이 실제 계층에 따른 문화적 차이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계층 간의 그것을 뭐 상승을 막거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 계층에 따른 뭐 소비의 문화라든지 그 어떤 문화든 그 계층의 차이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고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일단 민족. 민족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배달의 민족인가요? 단일 민족인가요? 이것도 최근에 좀 논쟁거리입니다. 한국이 정말 단일 민족인가? 실제 이제 유전학적으로 보면 이거는 과학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한국인들의 유전자 게놈을 분석해 보면 실제 한국인만의 고유한 그러한 유전자가 있는 것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의 민족도 이제 뭐라 할까요? 에스니시티 이 관점에서 보면 분명히 한국인이라는 건 존재하지만 실제 한국인의 유전자가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이 민족이라는 건 역사 문화적인 정체성이지 결코 생물학적으로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단일한 어떤 개념은 아니라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이와 같은 수많은 요소들이 있죠. 이것들이 다 뭐다? 다문화주의나 간문화주의의 핵심적인 교육의 요소라는 점입니다. 이거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남자니까 여자는 상관없어. 내가 불교니까 기독교는 아니야. 내가 10대니까 20대는 몰라. 난 경상도니까 전라도 사람 싫어. 난 전라도 사람인데 경상도 사람 싫어. 나 경상도 사투리 듣기 싫어. 전라도 사투리 듣기 싫어. 장애인 설명 안 했구나. 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있다고 생각해. 뭐 이런 것들 있잖아. 이게 굉장히 다 잘못된 생각이죠. 장애를 잠깐 설명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장애인입니다. 직접 이렇게 보여줄 수도 없고 저 장애인 맞습니다. 저 장애인은 아니었다가 현재 장애인이고요. 장애인 아버지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장애인으로 아마 죽겠지요. 응? 정말로? 정말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안경을 쓰지 않다가 고3 때부터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 티타늄과로 만들어진 안경을 벗는 순간 저는 장애인이 되고 말죠. 장애는 영어로 disability. dis를 빼면 ability. ability, disability. 뭔가를 기능을 손실하거나 상실한 것 뿐만 아니라 사회적 의미에서의 장애는 disability입니다. 안경을 벗어버리면 저는 장애인으로 둔갑하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애는 저한테 항상 편지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왜 장애였냐? 제가 태어날 때 똥 오줌을 가리지 못했고 목도 가누지 못했다고 합니다. 부모님 말씀에 따르면. 그때는 신체적으로 장애였지만 제가 아기 때 장애인으로 부르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가정에서의 돌봄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실제 똥도 오줌도 못 가리고 목을 가누지 못했지만 장애인이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제 가족이 왜 장애냐? 저희 아버지는 지금 치매에 걸려서 돌아가셨고요. 당연히 장애 등급을 받고 요양원으로 가셨다가 이제 돌아가셨죠.
저희 어머니도 역시 치매로 요양원에 계십니다. 충격적이게도 장애 등급을 받지 못하면 요양원에 갈 수 없습니다. 안 그러면 장애 등급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들 노년 계셔보던 엄마 아버지를 다 보육해야 돼, 부양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옛날에는 있잖아요. 아주 옛날에는 노망이라고, 치매를 노망이라고 했는데요. 치매에 걸린 어르신들이 장애인이 아니었죠. 왜? 가정이나 마을에 돌봄 기능이 있었을 때 치매는 장애나 질병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사회는 뭡니까? 핵가족 시대고 모두가 산업전선에 뛰어들고 있죠. 가정에서 치매에 걸린 부모를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를 돌볼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뭡니까? 요양원이라는 사회적 제도가 뭡니까? 장애라는 라벨을 붙이고 그 라벨을 받는 사람이, 증을 받는 사람들이 뭡니까? 이제 요양원에 입소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20대지만 70년 후에 여러분들도 똑같이 똥오줌을 가리지 못하고 인사불성이 되는 때가 오겠지요. 그때 여러분들 아들, 딸들이 여러분들 똥을 치워주지 않는 한 여러분들은 장애인이 될 것이며 장애인으로 죽는 거죠. 이 말은 장애는 바로 우리 삶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근데 우리의 인식 속의 장애는 굉장히 혐오스럽고 나와 상관이 없고 장애가 생기면 큰일 난다고 믿고 있죠. 이것도 잘못된 문화의 관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사실은 제가 문화 다양성과 문화 감수성을 설명하면서 상당히 이 빨간 글에 대한 설명을 무려 30분이나 이상 했는데요. 이 말은 뭐냐면 이러한 문화적 요소를 잘 이해하고 가르치는 것이 문화 다양성 교육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유럽 각국들은 어떻게 해서 다문화주의에서 간문화주의, 문화 다양성으로 넘어왔는지를 간략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81쪽이네요. 자, 그리스를 보면 최초 70년대 80년대는 이원리였죠. 그러다가 80년대에 이러한 논들이 나오고 나서 90년대부터는 바로 뭡니까? 패러다임의 전환을 해서 간문화주의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82쪽 스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페인도 처음에 동아주의 교육을 했다가 그 다음에 보상교육을 했다가 지금 뭡니까?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한 문화 다양성 교육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설명할 82쪽 이 표와 83쪽의 이 두 표는 핵심적인 내용이니까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크게 이 문화다양성 교육은 인간과 사회를 바라보는 철학 그리고 교육 정책과 관련된 특징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잘 기억해 주면 되겠다. 자, 볼까요? 인간을 볼 때 인간의 정체성은 이종 홍교적이고 유동적이라고 봅니다. 영어로 이게 heterogeneous 혹은 heterogeneous. 이건 뭐냐면 이종, 다른 종자가 섞여서 결혼한 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체성이 단이라는 게 아니라 이종 홍교적이다. 이런 거죠. 10대 소년 출신 40대 아저씨, 경상도 출신 전라도 사람, 뭐 이런 것들. 이게 다 뭡니까? 이종 홍교적인 정체성이죠. 그 다음에 유동적이다. 당연하죠. 무교였다가 지금은 불교인으로의 정체성, 훗날 머지않아 또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되겠죠. 예를 들면 소년의 정체성에서 아저씨의 정체성으로. 이게 뭡니까? 정체성이 유동적이라는 겁니다. 자, 나의 정체성이 섞여 있고 나의 정체성이 유동적이라는 건 다른 정체성을 인정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죠. 다른 말로 나와 다른 사람의 정체성을 인정할 수 있는 뭐가 생긴다? 문화적 감수성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 인간을 볼 때 수직적이 아니라 수평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진심으로 기독교인, 불교인, 10대, 40대, 남자, 여자를 똑같은 인간으로 봅니다. 만약에 제 아들이 지금 대학생인데요. 미국에 유학 가서 흑인의 40대 여성이랑 결혼하겠다고 왔다. 근데 며느리 될 사람이 웃는데 막 이빨만 보이고 얼굴이 안 보여요.
그리고 우리 아들보다 나이가 20살이나 많아. 거기다 출신이 우간다야. 그러면 이제 제가 정말로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다라면, 그래, 아들이 좋으면 그만이지. 너가 좋으면 된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정도의, 어떤 감수성? 아량이 있으라면 정말 뭡니까? 제대로 된, 문화인, 문화적 역량과 정체성을 갖춘 사람이 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사회를 어떻게 볼 거냐. 자, 볼까요? 동화주의를 지향합니다. X라는 거죠. 동화주의를 지향한다. 동화, 같게 되려고 하는 걸 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른 말로는 다른 것 차이를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모순적이죠. 다양성에 기초한 통합을 하겠다. 통합을 하는데 단일성이 아니라 뭐 다양성. 비유를 하면 모자이크나 샐러드 볼이 되겠죠. 그러니까 두 번째, 스태틱, 정적인 소사이어티가 아니라 다이나믹한 커뮤니티를 지향한다. 이 두 가지가 대칭이 대립되죠. 정적, 동적, 그 다음에 사회 vs 공동체. 정적이라는 것은 조용하다는 거고요. 일사불란함을 말합니다. 일사불란한 사회. 역동적인 공동체. 역동적이라는 것은 내부에서 혹은 조직 간에 상당히 뭡니까? 다이나믹하다는 거죠. 말이 다이나믹하지 다른 말로는 논쟁과 치열한 논쟁과 갈등이 있는 공동체를 말합니다. 놀랍죠? 안정이 아니라 갈등과 대화, 논쟁을 지향한다는 겁니다. 왜? 사회란 건 정적일 수가 없습니다. 왜? 다양한 요구와 욕망을 가진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만인의 투쟁이 장이지 않습니까? 홉스가 말한 것처럼. 그러면 정적이라는 건 어떠한 집단 혹은 어떤 사람들이 정치적 권력을 통해서 누르는 거거든요. 물론 아주 이상적인 사회면 정적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인간들의 욕망이나 요구는 다양하기 때문에 갈등과 혹은 교섭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회를 볼 때도 뭡니까? 역동적인 걸 지향한다. 그 다음 사회와 공동체의 차이, 사회는 영어로 소시에타스, society, 그 다음에 꼬뮨, 커뮤니티죠. 두 개의 차이는 개인과 집단의 관계에서 사회는 개인보다 집단이 우선입니다. 하지만 공동체는 집단 안에 있는 개인이 함몰되지 않는 집체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나도 있고 우리도 있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교회에 간다. 교회에 갔는데 교회가 종교 공시가 되려면 나라는 존재가 그 교회, 종교 공동체에서 인정을 받고 나의 존재감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죠. 그게 없더라면 교회는 뭡니까? 어느 순간 사회가 되어버릴 것이고요. 교회를 다른 교회로 옮기거나 혹은 교회를 다니지 않을 수도 있겠죠. 여하튼 정적인 사회가 아니라 공동체적인 역동적인 공동체를 지향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교육을 볼까요? 교육 정책을 보면 여러분들이 교사가 되면 다문화 교육을 하거나 문화 다양성 교육을 하거나 문화 감수성 교육을 하겠죠? 이때 하게 되면 대상, 방향, 방식, 과정에 대해서 실현 방식, 교수 방식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째, 문화 다양성 교육 혹은 제대로 된 다문화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 문화적 소수자만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실제 우리나라와 국적이 다른 다문화 가정 아이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겠죠. 이것보다는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좋다. 오히려 일반 majority 다수자들 모든 일반 아이들의 문화에 대한 의식을 개선하는 것이 더 중요할 줄 모릅니다. 하지만 현재의 다문화 교육은 뭡니까? 다문화적 아이들을 시혜적으로 도와주는 데 머무는 데가 아직도 여전히 많습니다. 방향이 바뀌어야 되겠죠. 다음 교육 정책을 보면요. 교육 정책이 베풀 시 은혜해. 일방적으로 일방향적으로 은혜를 베풀어주는 원조보다는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상호 호혜적인 상호 의존성을 강조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초등학교 교사가 되어서 다문화 교육 혹은 문화 다양성 교육을 실현할 때 상호 호혜적이고 상호 의존적인 교육을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이러한 방식의 교육을 하게 되면
역차별의 문제가 일어나고요. 도움을 베푸는 사람들은 무의식 속에는 불만과 원망이 가득할 수 있습니다. 결코 이건 지속 가능한 교육이 아닌 것입니다. 다음에 문화다양성 교육의 실현 방식을 보면요. 거시적인 접근 혹은 이것보다는 미시적인 접근이나 일상생활을 강조한다. 무슨 말이냐? 지금 현재 문화다양성 교육이나 다문화 정책은 시도교육청, 시청, 도청, 국가가 굉장히 큰 정책적 접근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있어요. 이건 실효성이 크지 않습니다. 실제 뭡니까? 미시적 접근, 다른 말로는 일상생활. 학교에서의 대표적인 미시적인 일상생활은 바로 뭡니까? 교실 수업이죠. 이 수업에서 일상생활에서 교육을 해야 되고요. 한번 짜잔 하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뭡니까? 일상적인 생활에서의 수업에서의 문화적 차이의 강점과 문화적 차이가 우리 삶의 omnipresent, ubiquitous, 항상 존재한다는, 늘 우리 삶의 일부분의 부분을 강조를 해야겠죠. 그 다음에 문화작성 교육을 할 때는 보면 분리적이고 추가적인 교육과정을 실현하는 게 아니고요. 통합적 교육과정, 다른 말로는 기존의 교과, 도, 국수, 사과, 체응 및 실력, 기존의 교과 안에서 다문화 교육, 문화작성 교육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교수 방식을 보면요. 학교만 하면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 교육을 포함한 평생교육. 그러니까 학교 안과 학교 밖의 교육을 다 해야 되고요. 시기적으로 보면 학년기 이전, 학년기 밖의 교육을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있는 선생님만 가지고는 문화다양성 교육, 제대로 된 다문화 교육을 하기 힘들다. 그 다음 이야기했죠. 제가 강조한 것처럼 intercultural dialogue. 실제 이 문화다양성 교육과 다문화 교육의 핵심은 교육 방식은 대화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서로의 다름과 차이를 대화를 통해서 확인하고 이해하고 공감하고 공명하는 것. 이것이 바로 대화이겠죠. 그래서 실제 쌤이 되시면 이 대화를 중심으로 문화적 역량과 정체성 신장 교육을 하시고요. 더불어서 의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실천 의지. 머리로서는 충분히 문화적 역량과 감수성이 있지만 이것이 실천이 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실천 의지를 강조해야 된다. 끝으로 이제 5분 동안 맛배기로 학교 정책하고 그 다음에 결론 정도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정책을 보면요. 지역청, 교사교육, 그 다음에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과 평가, 교수법, 크게 4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학교 정책에서 보면 초중고 연계교육이 필요하고 특히 이 얘기 당에다 추가한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유아교육입니다. 유아교육. 초, 중고, 연계교육이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그래서 뭡니까? 학년기 이전에 고밀도의 교육과 돌봄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는 초등교사가 될 거니까요. 이 언어적인 문화적인 어떤 문제로 인한 위기에 처한 학습자가 있을 때는 바로 참평가입니다. authentic assessment. 다른 말로는 수행평가라고 하기도 하고요. 실제 이 참이란 거 뭐냐면 실제 아이가 제대로 배웠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평가 방식이랍니다. 그러니까 지필평가가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아이의 삶의 과정과 결과를 제대로 평가하는 걸 말합니다. 그 다음은 교사교육인데요. 자, 실제 교사교육에서 중요한 건 오늘 같은 이런 수업이 바로 교사교육인데요. 대한민국의 교사들 중에 지금 현재 자기가 문화다양성 혹은 다문화교육 관련해서 자기가 잘 못하고 있고 아이들에게 문화적 폭력을 행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한번 손들어 보면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다문화교육을 잘하고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사는 사실 다문화교육 혹은 문화다양성 교육과 관련해서 희생자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혹시 우리들 안에 이러한 것들이 없는지 잘 봐야 되고요. 교사의 역할은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경제, 교육, 문화자본과 더불어 사회자본이 핵심입니다. 이 사회자본이 뭐냐? 아이들에게 신뢰를 하고요. 아이들을 신뢰하고 아이들에게 뭐가 올바른지에 대한 규범을 가르쳐주고
그다음 아이들이 배움을 할 수 있게끔 배움의 네트워크를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교사 교육의 핵심적 요소이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과정 평가인데요. 재밌는 건 뭐냐면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아이들에게 학구적 지향성을 강화하는 거다. 다른 말로는 기초, 기본 학력을 강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들에게 돈 몇 푼 준다고 문화적 소수자들이 뭡니까? 그들의 문화적 역량이나 정체성이 향상되는 게 아닙니다. 바로 뭐 학교 교육을 통해서 기초, 기본 학력을 튼튼히 하는 것, 충격받겠지만 학력을 튼튼히 하는 것,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바로 다 문화단성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그리고 수업 평가의 핵심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외국의 사례를 보면, 특히 이제 온타리오주 보면, 이 전 교과 영역, 그러니까 도국수사 시험 실력 영역에서 문화 다양성과 관련된 교육과정을 개발하죠. 이때 교육과정 개발이란 건 별도의 교육과정이 아니라 기존의 성취 기준에서 다문화 교육을, 문화 다양성 교육을 제대로 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스탠다드, 성취 기준을 가지고 모든 이를 위한 진로권 학습을 하는 것. 스탠다드 베이스드 티칭 앤 러닝. 성취 기반 중심의 교수 학습을 강조한다. 자, 그 다음에 교수법 중에서 요새 주목받는 게 뭐냐면 CRP 교수입니다. CRP 교수법. Culturally Responsive Pedagogy입니다. 문화적으로 민감한 교수법. 한문으로는 문화, 감응, 교수법이라고 합니다. Culturally Responsive Pedagogy. 바로 아이들의 삶의 맥락을 반영한 교수법이죠. 교수법. 자, 제도적 차원은 이건 교장선생님들이나 혹은 여러분들이 경력교사가 되면 이제 해야 되겠죠. 학교를 문화적 다양성이 충만한 학교 풍토를 만드는 것, 스쿨 클라이밋을 만드는 것. 그 다음에 이 CRP에서 아까 말했죠. 문화감흥 교수법에서 핵심은 뭐냐? 바로 교사가 자기 안에 문화적 편견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자기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고요. 아이들의 문화에 민감한 교수법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교사는 학생에 대한 역사적인 개인적 경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죠. 이 아이가 도대체 왜 학습을 못하는지, 뭐가 문제인지에 대한 총체적인 생태적인 접근을 하고요. 그게 기반해서 맞춤형 교수 학습을 하는 것이 바로 CRP 교수법입니다. 자, 특히 이제 교사의 반성 기반의 연구법이 새롭게 부상하고 있죠. 교사의 반성 기반의 자기 연구. 그게 바로 이제 자문화 기술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실제 이제 나의 동료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교훈을 통해서 문화적으로 적합한 교사가 되는 것, 방법이 뭐가 있냐? 생애사 연구입니다. 다른 말로 주변에 있는 훌륭한 쌤들의 수기라든지 또 이런 경험들을 직접 방문해서 이런 그들의 지혜나 노하우를 하는 것, 이게 주로 이제 생애사 연구를 많이 하는 거죠. 이런 연구법으로도 CRP 교수법의 문화가문 교수법의 전문성을 향상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자, 그 다음 이 내용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선생님이 되면 어떻게 된다? 크게 이 두 가지 슬라이드인데요. 하나군요. 자, 지향점이 뭐냐? 여러분들은 교사가 되기 이전에 문화적인 역량, 복수적 정체성을 위한 관점을 나름대로 갖고 있어야 된다. 문화적 역량 이야기했죠? 지역, 세대, 언어, 종교 등의 이러한 문화적 요소에서 여러분들이 포용성 혹은 유연성을 가지는 것, 그 다음에 정체성의 측면에서는 항상 복수적인 정체성, 나를 고집하는 게 아니라 나가 항상 변화될 수 있는 변화 학습의 준비를 가지는 것, 이게 복수의 정체성이겠죠? 그 다음에 이야기했죠? 모든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실천지향적인 문화다양성 교육, 다문화 교육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굉장히 모순적이긴 하겠지만 수평적인 권력관계에서 차이와 통합의 가치를 추구한다.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는 오블렌이라는 이런 학자는 이걸 뭐라 표현하나? 창조적인 긴장 혹은 공동체 안에서의 다양성 추구입니다. 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수업을 듣고 나면 교대 1, 2, 3, 4학년을 마치고 교사가 되겠죠. 그러면
학생들의 문화 다양성 혹은 문화 감수성 혹은 인권 감수성을 향상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과 평가, 교수법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